현재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요.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요. 근데 그 대포동 미사일이 지금 남한, 여기 북한이야.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남한의 어느 시간대에, 시간 플러스 날아가는 거리니까 이게 거리가 되죠. 거리라고 보면 기회가 되는 거니까. 대포동 미사일을 이렇게 쏘았어. 그러면 어느 계적으로 이렇게 포물선에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남한 어디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남한의 그 DMZ 밑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그걸 어디로 계적을 계산해가 여기로 해가 이렇게 쏘아 올리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러면 저기서 대포동 미사일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트렌드예요. 테스트 보세요. 이 트렌드를 통해서 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벡터 방향이 나오잖아요. 방향이 궤적이 나오고 그러면은 나는 어때요? 이게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부터 이 지나가는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여기 가서 이렇게 못 맞추잖아요. 뭐냐? 이게 날아가는 궤적 어느 정도 봐야지 나도 판단이 있으니까 요 시점에 나는 2년 후에 여기 가서 맞출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가 여기 서울이가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뭐 같아요? 이게 내부 역량 기술이에요. 이게 준비예요. 이게 노력이 있고 내부 역량, 내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2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트렌드라는 게 외부 환경이잖아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부적인 노력. 그렇죠? 이게 뭐냐면 외부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opportunity. 그죠? 기회와 위협인데 기회를 찾는 거고 거기 이거지 않습니까? 니즈를 찾는 거고 경영은 바깥은 거예요. 경영의 핵심은 기회를 발견하고 나의 이런 기술, 노력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어느 시점에 2년 후에는 여기를 맞출 수 있겠다. 이게 내부 준비거든요. 이걸 뭐냐면 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죠? 나의 강점, 스트롱을 가지고 스트롱. 그렇죠? 여기가 뭐죠? 맞추면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이 일어나는 이걸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 뭐냐? 성공.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은 지금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2, 3년 후를 트렌드 외부 기회를 발견하고 지금 내가 준비해가지고 2, 3년 후에 노력을 3차원적으로 기회의성이 내가 준비한 노력의성과 3년 후에, 2년 후에 이 맞추기 어려운 이 공간의 어느 한 점에서 우연히 맞았을 때 이걸 대박이라고 이걸 성공입니다. 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성공을 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여기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벌써 대박 쳤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만약에 여기 준비해가 여기 가면 이 트렌드는 사라질 수 없어요. 나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고 여기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럼 기회를 어떻게 찾느냐? 자, 기회를 어떻게 찾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 제 예를 들어 제가 기계를 했어요. 기계를 했는 데다가 제가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사람 인체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럼 이 중간에 뭐죠? 로봇이 나왔고 그 로봇하고 경영을 합하니까 그 중간 여기가 기술 경영이에요. 그런데 기술 경영이 3년 전, 4년 전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창업 이런 게 트렌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3, 4년 전에 지금의 이때를 저는 예측을 한 겁니다. 자이반 타이반을 예측을 했고 3년, 4년 전에 벌써 20년 동안 이런 거를 해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기계공학을 하다가 인체 쪽에 카이로프랙틱 이런 거 공부하고 세부생리학 이런 거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기계하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돈 받고 그런 거 해야지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있어요. 잘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창업을 해가 이렇게 경영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려면 결국은 테스트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요 미래 학자들이 막 이렇게 책 같은 데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자기 티 안 돼요. 오히려 매일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문에 압민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감이 생깁니다. 경제 감각도 생기고 정치 감각도 생기고 다 생겨요. 기술 감각, 트렌드. 그러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어디로 그게 방향이 갈 건가 예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기획이나 이쪽을 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좀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논문을 많이 보세요. 논문을 보는 방법이 첫 번째 논문을 보는 방법이 국회 도서관의 사이트에 접속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 대학교, 아들, 딸들 대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학번이 특번. 그럼 대학교에 도서관은 전자도서관. 다 있어요. 몰라서 안 사요. 전자도서관 가지고 학번하고 주민번호 끝자리 치면 어떻게 되냐면 따님들 있거나 아드님들 대학교 다니면요. 그 학번 달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로그인에 들어가면 KRIS라고 있어요. KRIS. 이게 한국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인 건데 학교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PDF로 다운로드하면 다 문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나요, 구글로 들어가가지고 하잖아요. 돈 다 내야 돼요. 한 건당 몇천 원씩 내요. 저걸 통해서 그 해당 분야의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다운로드 하거든요. 논문이 왜 좋냐면 여기 이거 논문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석사 논문이 박사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석사 논문은 그 2년 동안 있잖아요. 거기 이제 논문을 처음 써보다 보니까 2년도 없는 거 2년 동안 다 긁어가지고 정보를 다 긁어가지고 세금 안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해당 분야에 그 논문 인용되어 있는 책들이 한 수십 권 정도 있잖아요. 거기 전부 다 그 친구들이 그래도 지나는 대로 다 정보를 2년 동안 그래도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이게 각색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로우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논문을 그 분야에 모으면 한 수백 편 나옵니다. 그 중에 정말 괜찮은 한 몇 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분야는 책 몇 권에 있는 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냥 교보문과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냥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해당 분야,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앞에 살짝 꺼내놓고, 그 중에 또 한 번 더 보고, 그냥 컴피티션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 거를 한 5권을 사겠다, 10권을 사겠다 정해놓고, 한번 쭉 보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10권을 사오세요. 아니면은, 아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적어놨다가 그걸 사보세요. 그러면 키북 3개를 일단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키북 3개가 전체의 80%를 커버하니까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그냥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보면 웬만하면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게 돼 있으면 책을 보면 벌써 이제 이론적 배경과 전문적 어떤 분야가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 전산 관련해가 진흥원 돼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진흥원, 뭐 컨텐츠 진흥원, 아니면 전산정보진흥원
이 인터넷에 진흥원침이나 이 진흥원이 다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자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에서 보통 돈을 받아가서 하는 건데 여기로 가면 통계 분석 자료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장 파악.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피곤하실게요. 예. 맑아지셨으니까. 자, 시작해볼게요. 머리가 맑아지셨으니까 할게요. 자, 기계를 찾는 것은 여러 개 한 A, B, C 한 3개 정도는 해야지 차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만약 중개사업을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차별화를 하려면 너 이거 해봤어? 하면 나도 이거 해봤다. 그럼 또 다른 분은 우리는 이것까지 하는데 너는 해봤어? 하면 못 해봤어. 그러면 그게 우리 차례가 그런 겁니다. 하나를 깊게 파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레드오션이냐면 여러 개를 융합해가지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이 이걸 뭐냐면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기계라는 거하고 인체라는 거하고 경영이라는 이런 3가지 디멘전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남설과 우위를 가지는 거. 그게 뭐죠?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전략은 융합이 디프런트고 남이 안 하는 틈새 시장을 찾아낸다는 게 그겁니다. 근데 차원을 달리 하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차원이 있어요. 여기 Y축과 X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평면상.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다 막고 있어. 어떤 대기업이 여기 아니면 뭐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을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기업하고 경쟁하는 거는 X축 차원하고 Y축의 무슨 차원하고 2개를 가지고 품질하고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이 기업은 어때요? 벤처 BMW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판은 이거예요. 그런데 벤츠나 BMW는 판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퀄리티, 그죠? 품질이 아니고 브랜드로 차원을 다른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든 거예요. 설계로 말하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냥 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그냥 쓱 깎거든요.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게 3차원이죠. 이쪽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걸 뭐냐면 이 메슬로 욕구 5단계에서 얘들은 자아실현과 안전감 이런 걸 제공하는 차원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단지 여기 품질 가격 뭐 안전하다 이런 것만 내세워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싸움을 미적 감각 이런 작품을 하나 타고 있다는 이런 소속감 그리고 자아실현까지 감안한 우리 걸 사면은 당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런 브랜드 포지션입니다.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 그러면 이 포지션이라고 해요. 자, 한번 여러 관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그만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매니지먼트와 테크놀로지, 저게 T자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매니지먼트, 이게 뭐죠? 결국은 니즈 욕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욕구도 파악하고 이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 분석을 통해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그리고 난이도, 기술, 디프런트 이게 뭐냐 보니까 결국은 준비라는 건데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가지고 융합을 했을 때 차별화가 된다, 디프런트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요거까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니즈하고 메소드하고 이펙트 관점이더라. 그래서 메소드 관점이 뭐죠? 메소드가 결국은 이 메소드 관점에서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욕구를 파악하고 메소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가는 어떤 방법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사업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아웃소싱하든 인소싱하든 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 아니면 좀 시야가 좁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제일 핸디캡이 뭐냐면 그냥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야. 그냥 내가 좋은 게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메소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회와 위협을 찾지 못해요. 아니면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만 계속 집중하는 관색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관색이 생기는 거니까 계속 그냥 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잘 만들어 놓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서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부서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ERP나 아니면 뭐 그런 전산 관련된 통합 레이아웃을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딱 해야 된다면 스텝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 어느 부서를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용하게 될 부서, 해당되는 부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 부서에서 뭐가 과연 필요한지 업무 프로세스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계자인데도 불구하고 PDM을 매니저를 그때 맡아서 했던 이유가 저는 프로그램을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프로그램 C 랭귀지 컨셉도 잘 모르고 단지 그냥 그런 게 있다 싶은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아키텍처. 레벨, 구조 설계, 펑션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요. 요구사항, 펑션 리콰이어먼트 같이 들어보시죠. 산업공학하시는 분들 요구사항. 펑션 리콰이어먼트가 명확하면요, 디벨로핑 파라미터, DP가 매칭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산업공학적으로. 그럼 이 펑션 리콰이어먼트가 뭐죠? 요구 스펙이에요. 요구 스펙. 이 요구 스펙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니즈를 파악하는 데서 나오고, 그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요구 스펙을 정의하는 방법이 QFD죠. Quality Function Deploy. 들어보셨죠? 요구 기능 분석. 거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구 기능 분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 요걸 세워놓으면 옆으로 세워놓으면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요. 그 부서에다가 당신네들 뭘 필요로 하느냐 하면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단어가 그 사람들은 다양하게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편하게 쓰고 싶어. 그럼 편하게 뭐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델파이 기법하고 좀 비슷해요. 델파이 기법하고 좀 비슷한 게 질문을 할 때 처음에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할 때 오픈형 질문을 해요. 오픈형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단어를 발췌를 해가지고 그 단어가 예를 들어가지고 편리하게 해달라. 편리. 아니면 안전하게 해달라. 안정성. 그 다음에, 또, 시인성이 좋게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편리하고 시인하고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편리한 거 안에 시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인성, 보기 좋게. 우리가 아이패드 같은 거 보면, 아이패드의 그 요구 기능 중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삼성에서 7단계로 할 거를 아이패드로 하면 2단계면 기능이 구현이 되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측면, 편리성. 그거거든요. 그 편리성이 이겁니다. 기능 품질, 여기,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편하게.
자,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감성적인 부분을, 감성적인 요구 품질을 이런 어떤 단어로서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 단어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수치화시켜야 돼요. 수치화. 그걸 뭐죠?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시켜야 되는 거죠. 정성적, 뭔가 두리뭉실한 거를 정량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바라멘토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이제 말하려는 게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거를 조금 여기 이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요구 품질이 function requirement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quality function display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면 FR11, FR12, FR13 functio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상위에는 또 FR이 있을 거고, 이게 FR1 2가 있죠. 2가 있으면 FR2에 FR21, FR22, FR23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단어를 말할 때는 편리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말은 아마 요 단계를 열릴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편리하게, 아까 예쁘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문조사가 나오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전문가한테, 그 해당 개발 전문가한테, 그 이제 요거 하는 사람은 그게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이니까 요 레벨에서는 사용자한테 물어보고요. 이제 이거를 개발해줄 전문가한테 내부적으로 이 솔루션을, 메소드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편리하다는 게 기능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또 질문을 하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거는 있기도 하고 프레임워크상 육하 원칙을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QCD를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이 많아요. 그런 프레임을 적용해가지고 요 했을 때 어떤 거는 여기 이제 개발자한테 물었을 때 어떤 거는 뭐 있기도 하고 요거는 없기도 하고 뭐 요거는 개발자한테 물으니까 있고 요거는 공란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공란으로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개발자한테 요 부분이 지금 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둬야 되는지 그런 걸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없다. 그럼 이걸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걸 메세 법칙이라고 해요. 메세. MECE. 이게 뭐냐면 프레임워크 설계자는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중복됨이 없이 하게 만드는 걸 메세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메세, MEC 찾으면 그게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기능하고 여기 기능하고 이게 여기로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중복이 안 되겠고 여기로 넣든 여기로 넣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요구 기능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구 기능이 아까 여기는 사용자 입장에서 니즈를 찾은 거고 이거는 메소드 입장에서 이제 펑션 디플로이먼트를 했으면 이게 뭐냐면 수치화되는 거거든요. 수치화. 이거를 리커터 척도를 쓰든 뭘 하든 수치화시킬 수가 있어요. 리커터 척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돈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일 만족도 이 분야에서 편리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버튼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버튼의 보이는 사이즈 크기라면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를 3cm가 가장 중간이라면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전문가한테 하든지 다시 이거를 이 사용자한테 하든지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으면 취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시초화시켜가지고, 이걸 개발할 때 목표는, 버튼을 3으로, 3의 크기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걸 뽑아낸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제품 사이언스가 되는 겁니다. 개발 사이언스. 제품 개발 목표. 제품 개발 목표. 시스템 개발 목표. 개발 목표.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좀 까뜩이 이런 게 있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이거 3일 정도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펑션 리콰이어먼트가 이제 전개가 돼서, 우리가 그 제품 개발 사이언스나 이런 걸 보면, 그 제품 개발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개발 목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게,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단순히 고객이 요구하는 이것만 포함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메소드적으로 어떻게 저 비용으로 어떤 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할 건가, 이것까지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사람과 기술하고 자본을 고려한 요구사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단지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상황에서의 문제고, 여기서 다운스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요거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조사 분석 단계입니다. 그러면 조사 분석 단계에서 이 PDS라는 걸 들어보셨죠? 플랜 두 C.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C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조사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조사 분석 단계에서 어떤 것까지 하느냐? 구매, 조립, 품질, 홍보, 유통 채널, 고객까지도 조사한 제품 개발 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제품을 캐드로 해가지고 제품을 설계를 하는데,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만 하면 감각이 있으신 분은 직관적으로 제품 설계를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면 요즘 캐드, 포토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캐드로 이렇게 하실 때, 아니면 프로그래밍 할 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코딩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고려한 사양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제품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 구매 조달 단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고려한 사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양을 만약에 정해주면 어떻게 되죠? 단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밸류 체인을 고려한 어떤 그라든지 구매 발주, 조립 생산할 때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어. 먼저 이걸 하고 이걸 하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양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품질, 광고 이런 것도 컨펌이 될 수 있는,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양을 해야 되는데, 사양이 체크가 안 되는 사양을 개발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에라코스, 이 초창기에 일로서, 통일로서 막을 거를 만약에 나중에 이런 아키텍처 레벨에서 방향성이 잘못 정해지면 나중에 가서는 100으로 고객이 전달이 되거나 현장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벌써 그때는 DB가 막 쌓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그때는 100명의 한 명으로 막을 거를 100명으로 막아도 안 되고, 품질 만족도는 20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기서 80대 20이 적용이 되는 게 1단계 요 초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은 그때 시간이 사실은 80%가 걸려요.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하고 나오는 건 20%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할 때 뭔가 위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자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뭘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이 단계가 좀 부실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일단 만들어가지고 보고 하고 하려니까 이게 자꾸 시행착오가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T자형 인재, 기술 경영에서는 그런 어떤 이런 원리를 조금 더 내과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가면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저도 설계를 할 때 80%는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하고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초창기에 80%의 품질을 결정하던 이 초창기에 노력을 20% 들여가지고 품질 80%가 여기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니즈 파악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니즈 파악의 범위가 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고객이 나가는 데까지 CS까지 보면 설계가 되면은 베스트입니다. 거기다가 마케팅까지도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분과 같이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진짜 인간의 인재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기술 달아야 되겠지만 타부서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모르면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제한입니다. 제한. 왜? 대충 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한번 깔려버리면 DB 사이버 다이하면은 이 회사가 존립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버티질 못해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반도체 분야에서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한 업체에 이제 2차 밴드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1차 밴드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책임자들이 한 3, 4년을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요구사항을 만족을 안 한 상태에서 납기는 짧고 이러니까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자기가 작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현장에서 계속 에러를 치니까 잠잘나면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CS잖아요.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자기 아니면 또 아키텍처 레벨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간이다 보면요, 그냥 이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두고 또 다른 데가 리셋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분야가. 그럼 이제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 거기 이제 몇 개 아니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다가 그러다 또 시달리다가 또 한 3년 지나. 그래서 이직이 제일 많이 보십니다. 그 왜?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게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전부 그냥 설계만 좀 배우고 그냥 자기 경험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펀션 리콰이어먼트 1, 그냥 요 레벨 위 요즘도에서 한 생겼죠. 펀션 리콰이어먼트 R2가 있고 한 R3, R4까지 있어요. R4까지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매트릭스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디벨로핑 파라미터가 DP1, DP2, DP3, DP4예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거하고 1대1로 매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줄긋기라면 이거에는 이거, 이거에는 이거, 이거에는 이거 이렇게 1대1로 매칭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행률 매트릭스로 보면 1, 1, 1, 1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돼야 돼요. 이게 이상적인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매트릭스적으로 이걸 설계를 할 때 중요한 게요, 그겁니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수단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 수단이 만약에 요거에도 간섭을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가지고 이거 기량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를 여기에 맞추면 이게 나빠지고 여기에 맞추면 이게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안 좋은 설계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감하게 여기만 맞출 수 있는 수단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수단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때 트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즈 기법. 없는 걸,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의 그 39가지 어떤 매칭에 의해서 40가지 그 발명 기법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나오는 거니 효율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걸 찾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기법을 이렇게 쓴다는 거,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게 머리가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계실 수도 있고.